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안 차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군요. 이번 주말을 넘기게 되면 UN에서 대북 제재안이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한미 쭉 이제 물밑 교섭을 거쳐서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마 원안대로 초안이 나와 있는 대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UN 대북 제재 결의안이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 정부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다시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대북 제재안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기본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심각한 시련 또는 선택, 핵이냐 아니면 생존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궁지에 몰리게 될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부터 각오를 하고 담대하게 또는 의연하게 통일로 가는 길에 한 번은 거쳐가야 됩니다. 무슨 평화롭게 무슨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통일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마지막에 무너질 때 그 단말마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고 했었죠. 결국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독일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동독이. 지금 근데 러시아가 무너지듯이 중국이 무너지길 기다리기는 좀 먼 얘기 같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이 통일되는 것 또는 중국의 어떤 형태건 정치적 대격변, 소위 천하대란이 터지는 것, 또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우리의 전망 속에 어떤 시계의 시간상의 어느 지점인가의 어떤 생길 법한 일로는 감안을 해두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사정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어떻든 한국 국민들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대북 제재안을 감당하고 또 국제적으로 협력 체제를 만들어내고 북한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의 역량이 이제 시험대에 드는 그런 시간이 왔다. 진실에 마주하는 시간이 왔다. 하는 점도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뉴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보고요. 황성욱 변호사의 문제 판결 감시. 황선, 글쎄요, 북한에 가서 애 놓고 한 여성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리 보는 환경이 있고요. 정규제 칼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같이 보시겠습니다. 뉴스 메뉴 보시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있고 안보리가 광물 수출을 금지할 경우에 북한 경제 성장률이 4% 이상 떨어질 것이다. 글쎄요, 지금 워낙 낮은 선이어서 지난 김정은 들어서고 지난 한 2, 3년 동안 그나마 조금 경제 성장이 했던 것을 다 까먹고 다시 고난의 행군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치 뉴스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OECD 얘기 하나 있고요. 다음 페이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움직임이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저렇게 되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이제 식으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어떻든 저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세계 무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불황이 다가온다. 리세션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채권시장 개방 확대했지만 시장 반응은 심드렁하다. 이건 어제 제가 설명했던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에는 브렉시트가 유럽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킨다,
또는 영국을 오히려 영국 경제를 파괴할 것이다 이런 쪽의 주장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이유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1번 뉴스부터 가겠습니다. 이송현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2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라고 평가받는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수출입을 강력히 통제함으로써 돈줄을 조이는 동시에 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제재 내용도 담겼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대량 살상 무기 등 의심 물질을 선적한 경우로만 제한되던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이 모든 화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석탄, 철, 금, 티타늄, 히토류 등 주요 광물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등 특정 무역 분야 제재와 함께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공급도 금지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금지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와 선박은 유엔 회원국에 들어올 수 없고 이중용도 품목 캐치홀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 등 29곳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네, 한 번 더 볼까요? 그 가운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여주시죠. 밑에 자막에 깔았던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모든 화물로 확대한다. 이제 영해를 통과할 경우에 공해상에서 납포하거나 하는 것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뭔가 의심물자가 있으면 석탄, 철, 금, 티타늄 등 주요 광물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공급 금지, 이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다음 거. 항공기 선박 회원국 내 이착륙 및 입항 금지. 거의 북한의 국가나 정부가 하고 있는 행위, 대외 활동은 거의 올스톱 되는 겁니다. 핵 탄도미사일 관련 이중 용도로 쓰일 수 있는 품목은 캐치올. 그 관련된 말하자면 완제품에서부터 부품에 이르기까지 전부에 걸쳐서 캐치올입니다. 북한 은행 및 자산 대상으로 개인이 12명, 기관이 22곳. 12곳. 개인은 17명, 단체 12곳. 금융 제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자 월스트리트저널에 홍콩 주재 논설위원이 있군요. 에디토리얼 라이터 홍콩 주재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보고서를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China's Proliferation Rap Sheet입니다. 중국의 말하자면 핵 확산 전과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아이폰으로부터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외부 물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은 중국이었다. 이달 초에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에서 그동안의 유엔 제재하는 체제의 효과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발표했는데 그동안의 유엔 제재가 먹히지 않았던 것은 중국 때문이었다. 그런데 물론 중국은 2011년에도 유엔이 발표한 연간 보고서 전체 내용을 유엔 보고서의 내용을 중국 측은 우리는 관계없다고 부인을 했다. 그러나 북한이 항공기로 미사일 부품을 이란과 교환했다는 내용을 exchange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쎄 북한은 뭘 주고 뭘 받았는지. 어떠한 미사일 부품을 항공기로 제3국을 경유해 이란과 교환했다는 내용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다. 물론 제3국은 당연히 중국이다. 무기 관련 부품과 사치품 밀수 사건 36건 중에 21건에 중국이 연루되어 있다. 중국 지도부는 그러나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부인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동식 발사대 트럭입니다. Transporter Erector Launchers, TELS, 텔스 판매에 대해서도 실토하지 않고 있다. 이 텔스는 16개의 바퀴가 달린 이동식 발사대다. 근데 만든 곳이 어디냐? 중국 국영기업인 항공우주과학산업공사 카식에서 생산한 것이다. 이겁니다. 제가 그림을 찾아 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바퀴가 16개 달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쪽에 8개, 저쪽에 8개. 달린 16개가 달린 이 미사일을 트럭에 이렇게 실어서 말하자면 이동해 다니는 바로 이 트럭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다. 중국의 국영기업인 항공우주과학산업공사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트럭은 중국군 미사일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해외로 수출한 적이 없다. 근데 중국 측은 이 북한이 이 트럭을 목적 운반용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나 이것은 웃기는 얘기다. 북한의 임도 포리스트 로드에서는 이 차가 다니기에는 이 차가 너무 크다. 너무 커서 뭐 산속의 임도로 트럭 목적 운반용으로 다닌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그래서 지금 막 동영상이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그 얘기도 여기 있습니다. 2012년 군사 프레이드 당시에 이 이동용 발사대 트럭을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동 차량으로 공개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저겁니다. 저게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바퀴가 16개 달린 그 위에 탑재되어 있는 미사일은 KN-08 탄도미사일인 모양입니다. 이 미사일은 시험 발사된 적이 없지만 사정거리가 약 9,978km로 뉴욕에서 LA까지 포함된다. 빌 고트니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 사령관은 지난해 북한의 KN-08이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고 미군이 이에 대한 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에 유엔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금융 제재에 동참하고 중국의 은행들이 북한 계좌 동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중국 세관 요원들이 다롄항을 거치는 북한 금지품을 차단해야 한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 국내 소개된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보다 오히려 월스트리트저널에 지금 이 소개된 내용이 더 자세하다는 데 대해서 깜짝 놀라는데요. 아마 이 월스트리트저널 홍콩 주재 논설위원인 데이비드 페이스, 이 친구가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자료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롄항을 거치는 북한 금지품을 중국이 차단해 준다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에 신뢰를 우리는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다롄이 모양입니다. 그 실어나른 항구가. 그럼 다롄에서 아마 이 우리나라 황해를 타고 제주도 옆으로 빠져나갈 텐데 거기에서 특수강, 정밀연마기 등 각종 탄도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다양한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만들어 운영해온 리팡웨이 중국 사람의 모양입니다. 아마 대외적으로 쓰는 이름은 칼리라고 괄호 열고 닫고 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12명의 명단에 이 리팡웨이가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개인 좀 전에 왜 우리 이송현 아나운서가 읽었던 뉴스에 보면 개인은 17명. 예, 17명이고 기관이 12개인데 이 개인 다롄의 이 특수강, 정밀연마기 등 탄도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다양한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리팡웨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인 모양입니다. 영어 이름은 칼리라고 쓰는데 만일에 중국이 이 리팡웨이를 적극적으로 추적한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중국의 대북 압박에 대한 의지를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뭔가 더 정확한 추적 정보를 가지고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면 다롄항에서 어떻게 되고 이란과 미사일 부품을 교환했는데 중국 항공을 이용했다. 중국의 어떻든 경유에서 이루어졌다. 그 아무래도 이제 돈도 반대 방향으로 흘렀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게 제조된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동 차량.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동영상, 예, 저겁니다. 저것이 중국에서 제조된 중국의 항공우주과학산업공사 카식에서 만들어 제조된 발사대 트럭이다. 근데 북한에서는 뭐 목재 운반용으로 쓴다고 하는데 웃기는 얘기다. 북한의 인도에서 이동하기에는 이 트럭의 크기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 2012년도 군사 퍼레이드 때 이 트럭에 KN-08,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시위를 했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한편 북한 광물 거래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북한 통치 자금 확보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 분석에 따르면 광물자원 수출 금지가 시행되면 북한 경제 성장률이 4% 이상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 40% 이상이 광물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제재안이 시행되면 김정은 정권의 돈줄 차단에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북한이 지금 뭐 미사일, 핵 이러고는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공업 수준이 워낙 낮아서 팔아먹을 거라고는 광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아마 소수의 그 의류, 중국으로부터 또 하청 생산하는 그 다음에 개성공단 뭐 이런 거죠. 개성공단 이 차단을 그야말로 설 연휴 기간 중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을 했습니다마는 참으로 잘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다음 뉴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지지율이 처음으로 한 자릿수인 8%로 떨어지면서 조사 이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에게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 새누리당 42%, 더불어민주당 19%, 국민의당 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지난주와 같았고 더민주는 1%포인트 하락, 국민의당은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지지율은 1월 셋째 주 13%를 기록한 이래 지난주엔 10%까지 하락했고 이번 주엔 8%를 기록해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자료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뒤에. 예, 이분. 왜 저렇게 방황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연세도 높으신데 품위를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방황하고 안철수가 뭔가를 약속해 주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대선 후보를 양보해 주나요? 안철수가 저분에게? 글쎄요. 그렇게 되면 또 철수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군요. 참 두 사람이 어떤 속셈을 서로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이상돈 교수도 참 이상돈 교수가 있는 예, 지금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이상돈 교수입니다. 중앙대에 계시다가 원래 환경 쪽에 환경법 원래 보수입니다. 저분은. 근데 어떻게 또 정동영이 들어가면 나 안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정동영과 같이 또 저렇게 서 있게 되는군요. 참 정치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지난해 가계소득은 소폭 늘었지만 지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15년 가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3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이 중 월급쟁이들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1.6% 늘었고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나빠지며 사업소득은 1.9% 감소했습니다. 월평균 소비 지출은 256.3만 원을 기록해 실질 소비 지출이 0.2% 감소했습니다. 사회보험료, 연금기여금, 조세 등 비소비 지출은 0.7% 늘었는데 이는 경기 불황으로 보험, 연금을 늘리는 대신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지금 경기 불황으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저이자의 저금리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늘리는 거죠.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를 늘릴 것이라는 게 지금 전 세계 각국의 금융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금리를 낮출 테니까 소비를 많이 해달라. 심지어는 소비를 안 하니까 마이너스 금리까지 만들어서 돈을 아예 안 쓰고는 못 빼기도록 만드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막상 금리를 내리면 사람들은 오히려 저축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은 1.6% 늘었는데 소비는 0.2% 줄어들었다. 그럼 나머지 저축이죠. 번 것을 더 안 쓰고 더 모은다. 왜? 이자가 작으니까 더 모아야 되죠. 소위 제가 농담으로 늘 하는 얘기가 주체사상의 주체농법의 저금리 정책이라고 부르는 역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지금도 앵무새처럼 다른 나라도 금리 내리니까 우리도 내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금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소비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금리가 떨어지면 미래가 불안해지니까 미래에 대비해서 더 많은 저축을 쌓는 이런 역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나 현실에서는 케인지안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경제학 교수 중에서도. 이 케인지안들은 무조건 돈 풀으라 이거죠. 금리를 낮추고 돈 풀으라. 근데 이렇게 역설이 나오는데도 계속해서 돈 풀으라는 겁니다. 근데 케인지안들이 왜 경제학자들이 많고 인기가 있냐 그러면 돈 쓰는 것을 정치인들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무조건 케인지안을 우대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어디 뭐 TV에 나오거나 정부에 들어가서 좀 일을 하거나 뭐 말하자면 몸값이 좀 나가고 팔리려면 케인지안적 처방을 가지고 있으면 팔립니다. 근데 아무래도 하이에크나 소위 오스트리아 학파적 경제 이론을 또는 이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현실에서 잘 안 팔리죠. 야, 돈 흥청망청 쓰지 마라. 구조조정해라. 이런 얘기만 늘 하니까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급속한 고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OECD가 조언했습니다. OECD는 회원국들의 구조개혁 성과를 평가한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령화 극복을 꼽았습니다. 이어 소매 유통 및 네트워크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여성의 노동 참여를 늘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잠시 전에 나왔던 세종대로의 그림을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OECD의 이 권고가 국내에서는 아랑곳 아무도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뉴스.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면 저축이 줄고 여성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사회보장 재정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2.6%로 오를 경우 연평균 저축액은 1.4% 감소했습니다. 또 48세에서 65세 사이 노동연수가 11.7% 감소하고 특히 여성 노동 공급이 6.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산업부문으로 들어가는 정부 지출이 감소하면 32개 산업부문의 생산 유발 개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요약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면 안 된다고 하는 주장으로 귀결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연금은 올리지 않으면 부도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당장 부도나는 것은 아니고 203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후면 연금 그 쭉 쌓여 나가는 것이 피크를 치고 급격하게 꺾어지기 시작해서 2050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는 완전히 고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 한 세대 정도 걸쳐서 완전히 고갈되고 그 다음에는 연금을 주려면 약속했던 연금을 주려면 젊은 세대들 일하는 세대로부터 세금을 왕창 떼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보험료도 조금 더 쌓아서 보험료가 고갈되는 시기를 뒤로 조금씩 미루어 놓자고 하는 이제 소위 국민연금 개혁인데 그렇게 개혁을 그런 방향으로 보험료를 조금 올리게 되면 오히려 국민경제적 손실이 많아진다는 것이 보건사회연구원의 설명이에요. 보건사회연구원은 국책기관입니다. 근데 국책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다는 게 저는 약간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글쎄 이 자세한 이 논문을 제가 직접 보고 좀 분석을 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꺼번에 다 가는 거죠? 네. 아니면은 한꺼번에 다 뉴스를 가십시다. 네, 다음 뉴스. 지난해 세계 교역 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네덜란드 경제정책 분석국의 세계 교역 동향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 교역 규모가 미 달러 기준으로 1조 3,669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3.8% 급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동량 기준으로는 2.5% 성장했지만 신흥시장 통화 약세와 석유 등 상품 가격이 폭락하며
금액 기준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네, 물동량 기준으로는 2.5% 성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전체량은 이제 교역 규모라고 할 때는 우리가 화폐 가치로 하는 거니까 그렇군요. 네, 다음 뉴스. 중국 정부는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의 은행 간 채권 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자 한도 규제를 철폐했지만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입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대여서 1%대 후반인 미국이나 사실상 0%인 유럽 등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안화 가치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채권 시장에 당장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 소위 이제 중국이 채권 시장 개방한다고 발표하자마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중국 기업들이 회사채가 너무 많고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완전히 초를 치는 보도를 내놓은 뒤끝에 또 오늘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이것이 당장의 그 중미 간의 여러 가지 외교적 현안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항상 이 중국의 어떤 움직임을 미국이 아주 근접 감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히 주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97년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를 얘기해 드렸습니다만은 마치 그때를 연상하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쭉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네, 다음 뉴스.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를 놓고 탈퇴와 잔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탈퇴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EU의 규제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국내 언론에서 브렉시트가 뭐 유럽 경제 공포를 준다, 뭐 영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 이런 얘기만 소개됐지. 사실 그걸 왜 도대체 그 영국이 그 유로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오늘 마치 그 설명이 나왔기에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EU에 내는 회비가 수십억 파운드인데 EU에서 결정권은 오히려 줄고 있어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EU는 정치, 경제적으로 추가 통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에 앞서 탈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넷째, 이민자들이 몰려오면서 영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영국은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개별 국가와 다시 FTA를 맺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이유 말고도 영국은 유럽과 다르다는 자부심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최근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를 보면 파이낸셜 타임즈는 원래 영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죠. 근데 작년에 우리들이 잘 알듯이 일본 경제신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글쎄요, 제가 이 파이낸셜 타임즈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FTA의 논조는 브렉시트를 공격하고 영국이 유럽의 일원으로 남아야 된다고 하는 요주의 특집을 요즘 매일 싣고 있습니다. 매일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새로운 임자인 일본경제신문의 어떤 당론, 논조 또는 판단과 일치하는 것인지가 제가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만은 FTA 자체는 거의 브렉시트 반대 캠페인을 한다고 해도 전혀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기 영국이 빠져나가면 위기가 조성된다. 뭐 3천만 개 일자리가 이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영미 동맹
유럽과 다른, 대륙과 다른 영미 동맹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어떻든 영국을 끌어당기려고 지금 애를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영국이 빠져나가 버리면 프랑스 혼자서는 독일의 이니셔티브, 말하자면 독일이 이유는 완전히 독일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제 프랑스인들을 짓누르고 있죠. 그래서 프랑스는 또 굉장히 영국이 잔류해 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각자의 그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엇갈리는 그런 것들이,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많이 몇 달 남아 있고,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뭐 탈퇴까지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런던 시장이 탈퇴를 지지한다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굉장한 논란이 최근 며칠 동안에 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탈퇴하려는 이유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한번 더 볼까요? 한번 더 보시죠. 뭐 EU 규제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다. EU 규제에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뭐 환경에서부터 뭐 각종 이제 규제들이 있죠. 회비도 엄청나게 낸다. 근데 결정권은 적다. 이거는 최근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좀 회비도 줄이고 결정권은 더 주겠다. 뭐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EU가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히 추가 통합을 하게 되는데 영국은 영국이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독일이나 프랑스를 따라가냐. 그에 앞서 나가버리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민 문제. 지금 이 이민자들이 몰려오면서 영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는 기사가 있는데 최근에 월지였나요? FT였나요? 제가 어느 신문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이 동독 지역에 지금 통일 독일이 되었습니다만은 동독 지역의 주민들이 특히나 이민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또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들을 옹호한다. 그래서 그동안에 동서독이 쭉 통합이 되는 듯이 보이다가 최근에 이민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동독과 서독이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통일 문제는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얘기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독일은 어떻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군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네.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베노믹스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요미우리 신문에 보도된 아베노믹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노믹스의 부정적인 입장을 의미하는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57%로 조사됐습니다. 아베노믹스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60%는 소득이 늘지 않아서라고 답했습니다. 또 지난 3년간 아베노믹스로 경기가 회복됐냐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4%가 실감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향후 아베노믹스에 따른 일본 경기 회복 기대감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5%가 기대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게 최근에 그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아마 약간 충격을 받은 그런 정도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듭니다. 그런데 확실히 젊은 층의 실업률 이런 것은 굉장히 낮아졌으니까요. 우리나라까지 젊은 층을 스카우트할 정도니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면서 약간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이런 논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해드린 말씀 듣고 황성욱 변호사 만나겠습니다.